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교과서 100쪽에 있는 도시 내부 구조랑 뒤이어 있는 대도시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 즉 도시 내부에 구조가 있다라는 말은 그 속에 있는 기능들이 막 뒤섞여 있지 않고 기능끼리 뭉쳐 있어서 다른 기능끼리는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딱 봐도 뭔가가 있구나라는 구조가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기능 지역이 서로 분화되어 있다. 지역 분화를 밑에 깔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내부 구조. 자, 여기에 도심이 있습니다. 전체 도시에서 한가운데, 도시의 핵심 지역을 도심이라 그래. 반드시 한가운데일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이 도시에서 가장 업무와 상업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도시 전체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을 도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심은 의뢰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강력한 기능을 행사하는 이 도심과 주변 지역과 연결된 도로망은 되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겠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외곽에서 들어오는 도로들 혹은 도심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외곽에서 오는 도로 중에 일부는 이렇게 중간에서 합류해서 도심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외곽끼리 연결된 도로를 가지고 있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아무튼 도심은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도심 외곽이라고 그렸을 때 세로축을 인구 밀도라고 할게요. 자, 도심은 접근성이 좋은 만큼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아주 고층화되어 있고, 여기에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많은 상업이라든가 업무 기능이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낮이면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오고 일 보러 들어오게 되는 공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낮이면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도심으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가 아침 출근 시간대 많이 막히고 낮에도 많이 막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도심이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결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 체증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도심이기도 하겠어요. 아무튼 도심은 낮이면 인구가 이렇게 많아져요. 반면 외곽 지역은 인구가 적지.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심은 주거 기능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자, 주거 기능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낮에 많았던 20층 빌딩에 꽉 차 있던 사람들이 밤이 되면 다들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밤이 되면 인구가 뚝 떨어져요. 자, 인구 밀도가 뚝 떨어지는데 근다고 해서 아예 바닥을 치진 않아. 한번 상상해봐요. 20층 건물에 밤에 사람이 10명이 있어. 뭐 꼭대기층에 내 집인 부자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등등등. 자, 20층 건물에 밤에 사람이 10명이 있어. 그럼 20층 건물에 10명이 있는 건 사실상 텅 빈 거지. 그죠? 자, 그런데 외곽에 나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야. 낮이면 가장 도심으로 일하러 가고 엄마도 어디로 일하러 가고 이러면서 낮에는 사람이 별로 많이 낮에는 이 단독주택에 사람이 2명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다 잠자러 들어오니까 4명 있어. 집 한 채, 마당까지 있는 면적을 생각했을 때 이 면적에 사람 4명 있는 건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죠. 그렇지만 낮에 비해서 밤에 인구가 늘어나는 걸 딱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구나. 반면 도심처럼 빌딩에 사람이 낮에 꽉 차 있었는데 밤에 10명밖에 안 남았어. 인구 밀도는 아까 주택단지랑 도심이랑 야간 인구 밀도는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도심은 낮에 많았던 인구에 비해서 30층 빌딩에 비해서 밤에 남은 10명은 텅 빈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인구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낮에 비해 밤에 많아졌는가 적어졌는가. 낮에 비해 밤의 인구가 뚝 떨어졌다면 이것은 주거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이 집중된 곳이구나. 반면 낮에 비해 밤의 인구가 늘어났다면 이것은
주거 기능이 많은 곳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간의 인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야간 인구를 상주 인구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도심은 주간 인구에 비해 상주 인구가 뚝 떨어지면서 밤에 텅 빈 것 같은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반면 외곽 지역은 밤에 인구가 좀 늘어난다. 그 말은 주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자, 도시가 작았을 때야 도심 하나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데 도시가 되게 커지게 되면 도심은 한정된 공간에 정말 너무 비싼 땅값을 가지고 있어. 그에 따라 도시가 되게 큰 곳에서는요. 바로 도심이 아닌 그 다음으로 접근성 좋은 곳 바로 요런데 여기 있죠? 여기는 도심은 도시 전체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지역은 이 섹터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지역이라면 이 지역 내에서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지. 지금 노란 선이 도로인데. 그래서 도심은 아니지만 나름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는 이 지역의 상업이 집결하는 곳이 되는 거야. 도심의 상업 기능을 일부 분담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서 이 일대를 부도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도심은 도심 다음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상업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곳. 그래서 부도심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쇼핑할 때 도심으로 안 가고 그냥 부도심에서 쇼핑을 끝낼 수도 있겠지.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도심으로 안 가고 부도심에서 쇼핑을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심의 역할은 뭐냐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함으로써 도심의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즉 교통량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부도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심 주변 지역은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예전부터 도시였던 곳. 예전부터 도시였던 곳은 을의 기능들이 막 섞어져 있었던 세월이거든요. 따라서 도심 주변 지역은 기능이 좀 뒤섞여 있어. 오래된 공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주거 기능도 있고 뒤섞여 있으면서 건물은 빽빽하고 낡았지. 여기를 중간 지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도시가 커지면서 새로 도시로 편입된 이 지역은 대부분 주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린벨트라는 개념을 할 텐데요. 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요. 개발 제한 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도시를 삥 둘러싸고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만드는데 자, 우리나라가 1950년 6.25가 발생하고 6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업화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60년대는 그냥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러면서 이게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공업을 진행시켰고요. 본격적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거의 10년 단위의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러면서 72년부터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진행이 되었어요. 자, 이 70년대 공업화가 되게 바쁜 이때 이촌 향도 현상이 막 활발히 진행되는 이때 어울리지 않게 개발 제한구역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70년대 개발 제한구역이 만들어졌으니까 개발 제한구역은 벌써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개발 제한구역은 당시에 한번 봐봐 이래요. 당시에는 여기에 서울이 있으면 시가지, 시가지. 자, 시가지라는 것은 실제 도시적인 공간, 질적으로 도시적인 공간을 시가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라는 말이 참 애매해. 행정구역상 도시냐, 실질적인 도시냐. 예를 들면 대촌 있죠, 대촌이라든가
증심사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증심사 있는 데도 요즘에 좀 많이 개발되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증심사, 대촌 전부 다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렇지만 가서 보면 거기를 도시라고 부르긴 어렵겠지. 지금은 송정리 많이 발달됐지만 옛날에 광산구, 송정리, 그 이때 뭐 화장동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시골스러운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봉선동, 외곽 순환도로 그러니까 용산터널 지나게 되면 갑자기 막 산들이 되게 많아지죠. 여기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지만 이 산이 많은 이 일대를 도시 시가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가지란 실질적, 질적으로 도시인 곳을 시가지라 그래. 행정구역상은 사실은 농촌에 해당되는 곳도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행정구역상 도시랑 그 실질적인 시가지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70년대 봐봐. 70년대 서울의 시가지가 이만했다. 그런데 이촌 향교 현상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시가지가 막 팽창하는 게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 눈에 너무나 잘 보여요. 거기다가 선진국의 사례를 보니까 다 시가지가 막 무질서하게 팽창을 해가지고 도시 외곽에는 시가지의 팽창을 막기 위한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거래. 그래서 그래. 시가지가 팽창하고 나서 설정하는 것은 반발이 너무 크니까 미리 설정한 거야. 70년대. 그래서 여기에 시가지가 있고 주변은 논, 밭 이러면서 그냥 전형적인 그냥 촌락 지역이고 근처에 막 산도 많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 일대를 따라서 산도 많고 논밭도 있고 이 일대를 따라서 시가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을 넓게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을 설정한 거야. 따라서 당시에는 이 지역이 예를 들면 여기 A 농촌, B, C 있었을 때 B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이 됐다고 쳐봐요. 자, B 지역을 개발 제한구역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큰 반발이 없었어. 당시에는 반발하는 분위기도 물론 아니었겠지만 예를 들면 개발 제한구역이 되었대. 그게 뭔데? 농사 지으래. 이렇게 말하면 그럼 농사 짓지 뭐해? 이렇게 할 판이지. 세부적으로 좀 더 들여다봤을 때 건물을 신축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새로 짓거나 혹은 1층을 2층으로 만드는 등의 이게 증축을 했을 때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대. 그리고 물론 허가가 나기 쉽지 않대. 그랬을 때 시골에서 뭐 새로 지을 일이 뭐 얼마나 있다고 지금 애들도 다 나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랬을 수도 있죠. 아무튼 당시에 이 논밭 한가운데 정말 시골스럽다고 느껴진 이 일대가 개발 제한구역이 설정되었어요. 그리고 큰 반발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개발 제한구역은 뭐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한다고. 자, 그럼 시가지와 시가지가 아닌 것의 구분은 무엇인가? 결국 건물이에요. 어떤 건물이 들어서 있나? 건물이 얼만큼 빽빽히 들어서 있나? 이게 곧 시가지냐 시가지가 아니냐를 결정짓는 그 구분이 되는 거야. 따라서 개발 제한구역에서는 농사 마음대로 지어도 돼. 뭐 필요해서 농약을 많이 한다면 농약해도 돼. 그에 대한 제약은 거의 없어요. 단지 뭐에 대한 제약이 있는 거야? 건물에 대한 제약이 있는 거예요. 시가지의 팽창을 막아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린벨트는 바로 시가지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건물의 신축 혹은 증축을 제한하는 구역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진짜로 시가지가 막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도시가 막 커지면서 이 A 지역도 도시가 돼버렸어. 아파트 단지가 돼버렸지. A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던 농부는 땅값이 엄청 튀어가지고 부자가 되었어. 땅 부자가 되었지. 자, 그래서 실제 도시가 이렇게 그린벨트 안에 빽빽하게 들어차게 돼버렸죠. B 지역 농민은 어쩔 수 없죠. 위안을 삼아야지. 그래. A 지역은 원래 도시랑 가까웠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설 수도 있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도시가 너무너무 빽빽히 들어차고 땅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결국 이 도시랑 외곽을 연결한 도로들 있잖아요.
결국 그린벨트를 뛰어 넘어가지고 이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서게 되는 거야. 이 도시랑 연결되는 주요 도로상에. 그러면서 바로 이 C 지역 있잖아요. 그린벨트 너머에 있는 이 C 지역도 막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C 지역에 있는 농부도 땅값이 막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B 지역 사람들은 억울하지. 왜 우리는 그린벨트가 돼가지고 그것도 무려 40년 이상을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냐. 우리 개발 제한구역 해제해달라 라고 요청을 막 하죠. 그렇지만 이제 웬만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된 뒤로는 한동안은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는 못하게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할지 안 할지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검토해 봤을 때 그래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이곳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 라고 판단을 한다면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분위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건 하나의 도시를 막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시가지 팽창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구역이다 보니까 그래 개발 제한구역이 있다 그러면 한 도시가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너머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다른 도시다 이거지. 보통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위성도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위성도시는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 밖에 그려지는 모습이죠. 자, 예를 들면 101쪽 탐구활동에 보시면 맨 아래 자료 9번 서울의 토지 이용이라고 해서 뭐 광주도 보세요. 도심과 되게 가깝지만 양림동은 녹지대죠. 양림동 동산에 사직공원 일대 거기는 뭐 지형 자체가 산이어서 여전히 녹지대잖아. 그런 것처럼 서울도 남산 이런 데 있잖아요. 남산이 있는 곳 여전히 녹지대죠. 그래서 도시 곳곳에도 산이 있는 곳에 따라서 여전히 녹지대가 있기는 해요. 많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있죠. 자, 그런데 서울을 보면 서울 외곽을 따라서 진한 초록색이 되게 많지. 바깥쪽을 따라서 진한 초록색이 꽤 많잖아요. 그게 거의 그린벨트일 가능성이 커요. 개발 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여전히 녹지대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은 하나의 도시의 그 경계선 부분에 서울시 안쪽에도 좀 들어가 있고 주변 경기도도 함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러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이 딱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의 외곽 지역도 일부 개발 제한구역이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자, 그리고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광주랑 화순 혹은 나주에 걸쳐서 이렇게 있기도 해요. 자, 102쪽. 102쪽에서 이제 대도시권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이제 102쪽에 있는 대도시권에 대해서 할게요. 자, 대도시권. 자, 대도시가 아니라 대도시의 세력권이라고 말하는 건 이 대도시 주변 지역이 대도시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자, 대도시가 그 세력이 도시 내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 지역까지 크게 영향을 미쳤을 때 그걸 대도시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도시권 영향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끊어줘야 되나.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서울로 쇼핑 간다고 해서 내가 서울 쇼핑하는 서울의 세력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애매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도시권이라고 부를 때 그 직접적인 세력권은 진짜 직접적인 세력권으로 일상적인 한마디로 일일 생활권을 대도시권이라고 해요. 그럼 일일 생활권을 나타내는 지표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통근과 통학이야. 학교 다니는 거 혹은 근무지로 이렇게 다니는 건 매일 움직여야 되는 인구잖아요. 그래서 통근 통학권을 대도시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통근 통학권이 대도시의 일일 생활권이고 대도시의 세력권, 즉 대도시권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대도시권이 형성된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가 바로 대도시가 그 도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울 만큼 너무 과밀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능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었다.
주거 기능이든 공업 기능이든 너무 얘기가 너무 과밀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서 대도시의 세력권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권은 먼저 중심 도시의 과밀화가 대도시권 형성의 배경이 됩니다. 자, 과밀화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택이 부족하다거나 땅값이 너무 상승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밀화로 나타나는 문제점이고, 자, 그에 따라 집을 얻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데 밖에서 집을 얻게 되는데 이거를 주거의 교외화라고 하고, 이런 주거의 교외화를 부추기게 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깊은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서울에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 주거 기능이 너무 열악해지고 있어. 그렇다면 당연히 외곽에 주거 기능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해야겠죠. 그에 따라 서울시 외곽에 주거 기능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도시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주택 몇만 채 공급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서민들이 거기로 주거 기능을 옮기기 위해서는, 직장은 어차피 서울인데 옮기기 위해서는 이 서울과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 사이에 교통망이 확충이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주거 기능이 밖으로 빠질 수 있겠죠. 따라서 신도시 계획은 필연적으로 교통망 확충과 관련이 되게 깊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 그 건설 계획이 생겨진 신도시와 서울 간에 지하철을 좀 더 연장해서 확충한다거나 혹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거나 이런 교통 확충의 계획을 세우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기꺼이 밖으로 나가게 돼요. 물론 거리가 멀어지니까 출근할 때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주거 전용의 새로운 신도시는 주거 환경이 정말 서울에 비해 더 좋을 수 있어.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거, 또 뭐 교육에 관심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이 신도시에 생겨봤자 학원이 몇 개나 있겠어, 학원의 질의를 어떻게 담보하겠어 이러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못 나갈 수도 있기는 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갖춰질 때까지는 아직 못 믿었지. 근데 어찌되었건 훨씬 서울에 비해서 땅값은 싸면서 주거 환경은 쾌적한 곳, 이곳으로 이렇게 도로망만 확충되게 되면 나갈 사람들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주거의 교외화가 실현되는데 먼저 중심 도시와 주변을 잇는 교통망이 확충되는 것, 이것이 중심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외곽에 집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기본 배경이 되는 거야. 그에 따라 중심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가 만들어지죠. 자, 중심 도시의 기능 중에 외곽에 있는 위성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능은 역시 낮은 땅값과 넓은 면적을 선호하는 바로 주거 기능이나 공업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나 공업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외곽에서 중심 도시인 서울로 출퇴근한다거나, 혹은 서울이 60, 70년대 공업화 과정에서 공업이 되게 발달했지만 이 공업 기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곽으로 뺐거든요. 그 과정에서 공업 기능을 분담하고 그에 따라서 이게 서울에서 그 지역으로 출퇴근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도 생기기도 하죠. 물론 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서울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서울 외곽에 만들어지면서 이 서울과의 일상적인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대도시권이에요. 자, 그럼 103쪽 아래에 탐구활동을 보면 서울 대도시권의 형성과 확대라는 제목이고, 자료 6번 2005년에서 2015년 자료인데요. 자, 거기에서 보면 수도권의 인구 증감이에요. 사실 서울의 인구를 서울 밖에 있는 그 신도시로 옮김으로써 위성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건 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벌써 그 분당 신도시, 여기에서 행정구역상은 성남이에요. 자, 분당 신도시라든지 90년대 일산 신도시 행정구역상 고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벌써 80년대, 90년대에 만들어졌어. 걔네들을 1기 신도시라고 불러요. 2005년 정도면 벌써 이제 2기 신도시로 들어가는 때가 되겠어요. 자, 아무튼 2005년 자료예요, 이거는. 자, 2005년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서울 옆에 있는 성남, 구리, 고양은 사실 인구 증가가 별로 없거나 그 전에 인구 증가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기 동안에는 오히려 인구가 조금 감소한 듯한 지역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자료에만 근거해서 볼게요. 자, 봤을 때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파주, 김포, 남양주, 광주, 용인, 오산, 화성 등의 인구 증가가 빠르죠. 그 말은 이 일대에서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구나. 서울의 인구가 덕분에 감소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저 위에 38선 근처에 있는 연천과 포천 이 일대는요. 너무 후져서 인구가 감소한 거예요. 그냥 농촌이어서 감소한 거야. 자, 그리고 혹은 뭐 군부대도 좀 있죠. 자, 자료 7번은 수도권의 주간 인구 지수야. 주간 인구 지수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는 건 반드시 땅값 비싼 곳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땅값이 너무 비싸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을 수도 있어. 주거 기능이 빠져가지고. 그렇지만 너무 후진 곳이어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료를 보세요.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곳. 서울 좀 높습니다. 서울 아래 쬐끄만한 과천, 여긴 좀 특이한 곳이에요. 거기도 좀 높긴 하죠. 자, 위에 포천, 여기는 후져서 주간 인구수 높은 거야. 그럼 아래에 있는 화성은 왼쪽에 보니까 인구가 증가했으면서 주간 인구수가 높죠. 그러니까 서울의 기능을 분담하면서 주간 인구수가 높다는 건 이 기능 분담이 주로 공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공업 기능을 분담하면서 이 일대 인구가 증가했고 공업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낮으면 일하러 들어가는 즉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이 되는 거야. 자, 그 외에 고양이나 A 뭐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는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매우 낮은 지역이니까 이 일대가 아파트 단지가 집중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104쪽에서는 대도시 근교 농촌의 변화라는 게 있는데 그에 앞서서 102쪽 아래가 대도시권은 어떠한 공간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라는 내용 보세요. 자, 중심 도시가 있다. 여기에 중심 도시가 있다. 자, 중심 도시의 세력권, 즉 일일 생활권, 일명 통근 통합권. 이게 바로 대도시의 세력권, 대도시권이다. 자, 대도시권을 형성할 만큼 이 중심 도시는 큰 도시, 즉 대도시라고요. 자, 대도시만 당연히 땅값이 비싼 도심. 그러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 이러면서 도시 내부 구조가 되게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을 거야. 지역 분화가 확연하겠지. 그래서 얘가 대도시인 만큼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있고 이렇게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있고 중심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야. 핵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야. 이거를 다핵 구조라고도 해요. 쬐끄만한 도시는 도심 하나만 있기도 해. 그러면 이것은 부도심 없이 도심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단핵 구조라고 하고 아주 작은 도시는 이 도심마저도 없어요. 아무튼 다핵 구조를 지닌 도심이 있는데 뭐 대도시권에서는 이 도시 내부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시의 생활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랬을 때 이 대도시와 바로 접해 있는 곳 여기를 근교지역이라 그러고 근교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대도시처럼 변해가고 있는 곳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막 이렇게 건물이 달라지고 있는 곳. 맨날 망치질 소리가 나는 곳. 건물이 새로 막 올라가는 곳. 논밭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들이 막 쑥쑥 자라고 있는 곳. 이런 곳이 근교지역이야. 그 다음 그 바깥쪽은 대도시 영향권인데요. 대도시 영향권은 아까 근교지역 같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집집마다 딱 보게 되면 아빠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짓지만 아들, 딸은 대도시에서 그 직장을 가지면서 통근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삶의 생활 패턴을 봤을 때 대도시로 통근하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물론 집들도 이렇게 하나, 둘 옛날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있지만 뭐 도시화되고 있구나라고 바로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대도시의 영향권이구나 통근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게 대도시 영향권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배후 농촌 지역 이러면 통근 가능권이긴 하는데 실제 통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좀 많이 머니까. 그렇지만 통근 가능할 정도 일일 생활권 내에 속하기는 해. 이게 대도시 영향권이에요. 배후 농촌 지역이에요. 그래서 배후 농촌 지역이나 대도시 영향권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쨌든 통근 가능권이니까 그 상업적인 대도시를 상대로 하는 원예 농업이 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비닐하우스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대도시권 내부를 세 조각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굳이 설명 안 분리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대도시권 내에 교통이 대도시랑 되게 가까운 곳은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특화된 형태의 혹은 공업 기능이 집중된 형태의 위성도시가 점점이 박혀 있을 수 있어요. 어디든. 그쵸. 교외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배후 농촌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대도시 영향권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위성도시는 점점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고 104쪽 대도시 근교 농촌의 변화. 자, 대도시 근교 농촌, 즉 대도시권 내에 있는 농촌 지역. 자, 그 농촌 지역은 원예농업 많이 하겠죠. 상업적이겠지. 그리고 대도시로 통근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통근 가능권이니까 여기에 집을 짓거나 집을 얻어서 통근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일반적인 원교 농촌 지역은 요즘 인구가 다 감소하고 있고 노인들만 많고 이러는데 근교 지역은 도시로 통근하겠다는 신혼부부 등 젊은 사람들도 많아가지고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근데 그 증가한 인구가 농사 짓겠다고 들어온 인구가 아니라 대도시로 통근하겠다고 내 직업이 2, 3차 산업이라고 들어온 사람도 꽤 많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구성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이게 근교 농촌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시 내부 구조랑 대도시권에 대해서 했습니다. EBS 보면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맨 뒤에 단원 정리해 있는 거 갈게요. 먼저 문제로 정리하기 여기 있잖아요. 자, 보시죠. 116쪽이에요. 자, 도시의 내부 구조에 대한 거 역시나 전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정리해 볼게요. 자, 보면 4번에 들어갈 말 접근성과 지대가 높고 중심 업무 기능이 있고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당연히 내부 구조 중 도심이겠죠. 그리고 부도심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곳으로 도심이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다면 부도심은 그 다음으로 나름 교통이 편리해야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겠지. 자, 그 외에 중간 지역, 그러면 도심을 둘러싼 지역으로 아주 오래된 곳으로 주거, 상업, 공업 기능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주변 지역은 도시의 바깥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쪽 경관과 섞어져 있기도 해요. 자, 그럼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린벨트죠.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자, 그리고 대도시권이 확대가 됩니다. 도시가 너무 과밀화되니까 이 도시의 여러 기능들이 외곽으로 확장이 되면서 하나의 도시의 경계를 벗어나서까지 도시의 세력권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대도시의 세력권이라고 해서 대도시권이라고 합니다. 대도시권이란 말은 하나의 대도시와 그 농촌 지역이 일일 생활권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보면요.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이때의 도시 문제는 뭐 주택 부족, 뭐 땅값 상승 등의 문제겠죠. 이게 발생함에 따라서 분산 정책, 인구와 기능을 외곽으로 빼내야겠어 하는 분산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실제 주거 기능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교외화,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에 따라 교외 지역에 위성도시나 근교 농촌이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는 대도시권이 확대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배운 내용이에요. 그럼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 도시의 내부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심은 상주 인구가 주간 인구보다 많다? 아니죠. 도심은 쇼핑이라든가 업무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밤에는 사람이 조금밖에 없지만 낮이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 주간 인구가 많죠.
다음에 구도심에는 중추 관리 기능이 집적되어 있다. 자, 중추 관리 기능이라는 건 우리 중추신경이라고 말한 만큼 모든 명령을 내리는 핵심적인 곳, 기업의 본사 막 이런 거예요. 따라 중추 관리 기능은 도심에 집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도심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다고는 하지만 도심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도심에 있는 기능 중 일부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가기는 하나 핵심적인 중추 관리 기능은 도심에 모여 있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도심에 집적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아요. 3번.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는 건 낮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가 밤이면 텅 비는 현상이니까 이건 도심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4번. 중간 지역에는 도시와 농촌 경관이 혼재한다. 자, 중간 지역이라는 건 도심과 도시의 상업이 집중된 도심과 주거 지역 사이에 도시 내의 중간에 있는 거니까 농촌이 혼재한 게 아니라 상업, 업무, 공업 기능 등이 혼재한다 이렇게 해야 돼. 도시와 농촌 경관이 혼재하는 건 도시의 맨 바깥쪽, 즉 주변 지역이에요. 5번. 개발 제한 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는다. 맞죠? 그래서 맞은 건 5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 다음 그림은 대도시의 공간 구조에 대한 모식도이다. AD에 대한 옳은 설명 보기에서 고르면 AD는 교외 지역, 대도시, 영향권, 배후 농촌 중 위성도시 중 하나임. 그랬으니까 자, 일단 이게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라고 했고 그림을 보니까 여기 가운데가 중심 도시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 도시구나. 그리고 중심 도시 바깥에 통근이 가능한 권역이 바로 대도시의 일일 생활권이구나 라는 거 알겠죠. 자, 통근 가능권 중에서는 대도시와 바로 딱 붙어 있는 B와 그 바로 옆에 있는 C와 그 너머에 있는 D가 있어요. D는 교외 지역, C는 대도시 영향권, D는 배후 농촌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대도시의 일일 생활권 내에, 즉 통근 가능권 내에 어디든 이렇게 다른 도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선 아마 그게 위성도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기로 가서 기업 A는 중심 도시의 과밀화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 중심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 도시는 보통 중심 도시의 기능을 분담함으로써 중심 도시의 과밀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따라서 과밀화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위성 도시 중에 너무 주거 기능만 밀집된 위성 도시인 경우에 여기서 잠을 잔 사람들이 낮이면 중심 도시를 일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중심 도시의 주택 부족이라든가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 거기에다 주거 기능도 만든 거니까 자, A는 중심 도시의 과밀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니은 B는 대도시 바로 옆에 교외 지역이죠. 중심 도시의 주거 기능을 분담한다? 자, 이 말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중심 도시에서 그 과밀화로 인해서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밖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주변 농촌 지역이 점점 도시적으로 변해가는 곳이 바로 B인데요. 이런 건 주거 기능이 제일 먼저 이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심 도시에 있는 기능 중 주거 기능이 밖으로 빠지는 교외화로 인해서 B와 같은 장소가 만들어지니까요. B가 주거 기능을 분담한다라는 것이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주거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에 C는 전업 농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자, 전업,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하는 거죠. 자, 전업 농가, 농업만 하는 농가가 전업 농가일 텐데요. 도시화가 진전되게 되면 도시화의 접근성도 높고 상업적인 무언가 할 만한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농업 이외의 다른 일을 겸하는 겸업 농가의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틀렸네요. 리을, D는 중심 도시를 통근 가능하다 당연하죠. 지금 통근 가능권 내가 바로 대도시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D도 통근은 가능하나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로 그 근교 농업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배후 농촌 지역이라고 하지만 통근 가능권이긴 해요. 자, 그러므로 맞는 것은 니은과 리을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에 진짜 선생님이 중간에 뭐 3단원 끝나면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다라고 했던 것은 작년에 찍어 놓은 영상이야. 자, 이번 2021년도는 바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 됩니다. 그리고 이제 EBS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도 푸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고생하셨어요. 시험 잘 보세요.